6장, 영화와 새로운 심리학. 모리스 메를로 퐁티. 고전 심리학은 우리의 지각의 장을 감각의 총합이나 모자이크로 간주하는데, 여기서 각각의 감각은 각 부분에 대응하는 지엽적 망막 자극에 엄밀하게 의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심리학은 우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직접적인 감각을 고찰할 때에도 감각과 이를 조건 짓는 신경 현상 사이의 평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망막은 전혀 동질적인 것이 아니며 망막의 몇몇 부분은 파랑이나 빨강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파랑 혹은 빨강 면을 바라볼 때 탈색되어 보이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것은 색깔을 보는 것과 같은 단순한 차원에서도 내 지각이 망막 자극에 의해 미리 규정된 것을 기록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지각장의 동질성을 확립하는 방식으로 망막 자극을 재조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각장의 동질성을 모자이크와 같은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 배치의 체계로 파악해야만 한다. 우리의 지각의 처음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오는 것은 전체이지 병치된 요소들이 아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이미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별자리에 짝을 짓지만 천체 지도는 본래 다른 수많은 방식으로 그릴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계열이 있을 때 A, B, C, D, E, F, G, H, I, J. 우리는 대개 A, B, C, D, E, F 등의 형태로 이 점들의 짝을 짓지만 원칙적으로 B, C, D, F, G와 같은 방식으로 짝을 지을 수도 있다. 자기 방에 누워 벽에 걸린 양탄자를 보고 있는 환자는 대생이나 형상이 배경이 되고 보통 배경으로 보였던 것이 형상이 되면서 갑자기 이 양탄자가 변형되는 것을 본다. 사물 사이의 간격, 예를 들어 가로수 사이의 공간을 사물로 보게 되고 사물 그 자체, 거리의 가로수를 배경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세계상은 전복될 것이다. 숨은 그림 찾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기서 토끼나 사냥꾼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형상의 요소가 분리되어 다른 형태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기서 토끼의 귀는 다름 아니라 숲속에 있는 두 나무 사이의 텅 빈 간극이다. 전체를 새롭게 조직함으로써 지각장을 새롭게 분리시키게 되면 토끼와 사냥꾼이 나타나게 된다. 위장술이란 한 형태를 이 형태보다 두드러진 다른 형태에 통합시킬 수 있는 주요한 선을 도입해서 이것을 숨기는 기술이다. 청각적인 것에 동일한 종류의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단지 공간 속의 형태가 아닌 시간 속의 형태가 문제가 될 뿐이다. 예를 들어 선율이란 청각적 형상이고 이 선율은 콘서트에서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클렉슨 소리처럼 배경의 부가적 소음과는 섞이지 않는다. 선율은 음계의 총합이 아니다. 각 음계는 그것이 전체 속에서 발휘하는 기능으로만 중요할 뿐이고 이 때문에 우리가 선율 전체를 옮겨도, 즉 전체적 관계와 구조를 존중하면서 이 선율을 이루고 있는 음계 전체를 바꾸어도 선율이 눈에 띄게 바뀌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이 관계 속에서 한 음계만 바꾸어도 선율의 전체적 상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전체의 지각이 각 요소들의 지각보다 자연스럽게 먼저 이루어진다. 고깃덩어리를 매번 빛이나 소리와 결부시킴으로써 빛을 비추거나 소리를 들려주면 침이 분비되도록 개를 조련하는 조건 반사에 대한 실험에서 우리는 일련의 음계에 대해 조련이 이루어지면 동일한 구조를 가진 선율 전체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립된 요소들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분석적 지각은 뒤늦게 이루어지는 예외적 태도이며 이것이 관찰하는 과학자나 성찰하는 철학자의 태도인 반면 구조나 전체 혹은 전체적 배치 등 아주 일반적 의미에서 형태의 지각이 우리의 즉자적 지각 양태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현대 심리학은 또 다른 지점에서 생리학적 편견과 고전 심리학의 편견을 전복시킨다. 흔히들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오감이 있으며 얼핏 보기에 이 감각 각각이 다른 것과 소통하지 않는 하나의 세계와 같다고 말하곤 한다. 눈에 작용하는 빛이나 색채는 귀나 촉각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장님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색채를 자신들이 듣는 소리를 통해 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장님은 빨강이 분명 트럼펫 소리 같은 어떤 것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것이 예외적 현상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실제로는 일반적 현상이다.
메스칼린 같은 환각제에 중독되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색점이 나타나는데 이 색점의 농담, 형태 및 명도는 소리의 음색, 강도와 높이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사람도 뜨거운 색, 차가운 색, 시끄러운 색 혹은 거슬리는 색이라는 말을 쓰고 맑은 소리, 날카로운 소리, 눈부신 소리, 거친 소리 혹은 부드러운 소리라고 표현하며 가느다란 소음 혹은 스며드는 듯한 향기라고 말한다. 세자는 부드러움, 딱딱함, 혹은 말랑말랑함도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사물의 냄새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 지각은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감각 자료의 총합이 아니다. 나는 내 온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각하며 내 모든 감각에 동시에 말을 거는 사물의 유일한 존재 방식을 파악한다. 고전 심리학은 서로 다른 내 감각 자료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내 시각장애 서로 다른 부분 사이에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고전 심리학은 이 통일체를 구축하면서 이를 지성과 기억에 관련시켰다. 데카르트는 성찰의 유명한 구절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다고 말하지만 내가 실제로 정확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보는 것은 모자와 외투일 뿐이고 이것들은 용수철로만 움직이는 이념을 뒤덮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사람을 본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내 눈으로 본다고 믿는 것을 정신의 검열을 통해 파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등 뒤에 있는 사물처럼 내가 대상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나는 사물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명백히 고전적 사유에서 이 보이지 않는 사물이 나에게 존재하는 것은 단지 내 판단력이 이 사물을 현존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심지어 내 앞에 있는 사물마저도 엄밀하게 말해본 것이 아니라 단지 사유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내가 육면체, 6개의 면과 12개의 동일한 모서리로 이루어진 고체를 볼 수 없고 측면은 사다리꼴로 변형되어 있고 뒷면은 완전히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원근법적 형상 하나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면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정신이 이 외형을 다시 구축해서 숨겨진 면을 복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기하학적 정의대로의 육면체는 볼 수 없고 단지 이를 사유할 수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 움직임의 지각은 소위 말하는 시각에 지성이 어느 정도로 개입하는지를 훨씬 더 잘 보여주는 예다. 내가 탄 기차가 역에 정차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옆에 정지해 있는 다른 기차가 출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감각자료 그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것이고 이들 감각자료는 내 정신이 몰두하고 있는 가설이 무엇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전 심리학은 지각을 지성을 통한 감각 자료의 진정한 해독으로 지각을 과학의 출발점으로 취급한다. 기호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여기서 나는 의미작용을 이끌어내야 하며 텍스트가 나에게 주어져 있고 나는 이 텍스트를 해독하거나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고전 심리학이 지각장애 통일성을 고려할 때에도 감각이란 개념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는데 이들에게 감각은 분석의 출발점을 제공해준다. 지성의 작용으로 지각장애 통일성에 기반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은 바로 고전 심리학이 시각 자료를 무엇보다도 감각의 모자이크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게슈탈트 이론은 어떤 기여를 하는가? 게슈탈트 이론이 가르쳐주는 것은 감각이라는 개념을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기호와 의미작용, 느껴진 것과 판단된 것을 더 이상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사물의 색채를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 양탄자의 파란색을 이것이 잔털이 많은 파란색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정확하게 언급할 수 있을까? 세자는 사물에서 색채와 형태를 구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었다. 지각을 어떤 감각 기호들에 대해 어떤 의미작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기호들은 자신들이 가리키는 대상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가장 직접적인 감각적 진료 속에서 기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명이 바뀌는 환경에서 불변의 속성을 가진 사물을 식별할 때에 이것은 지성이 우연적 빛의 본성을 고려해서 사물의 실제 색깔을 연역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이 환경에서 지배적인 빛이 조명으로 작용하면서 사물에 즉자적으로 진짜 색채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명을 다르게 받고 있는 두 개의 한 접시를 보고 있을 때 창에서 들어오는 빛다발이 우리의 시각장에 나타나는 한, 이 두 접시는 조명을 다르게 받고 있지만 우리에게 똑같이 흰색 접시로 보인다. 만약 이와 달리 우리가 구멍이 뚫려 있는 막을 통해 이와 똑같은 접시들을 본다면 이들 중 하나는 회색으로 다른 하나는 흰색으로 보이게 된다. 그러나 심지어 이것이 조명의 효과일 뿐이라고 알고 있다고 해도 외관에 대한 어떠한 지적 분석도 우리에게 이 두 접시의 진짜 색깔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색채와 사물의 불변성은 지성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고 시선이 지각장애 조직에 순응하거나 시각장애 조직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시선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다. 해가 질 때 전등을 켜면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보이다가 조금 후에는 어떤 정해진 색깔마저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대응해서 처음에는 색깔이 심하게 변화되었던 사물도 낮에 띄었던 색채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색채를 되찾게 된다. 사물과 조명은 어떤 항상성, 어떤 안정된 차원을 향하는 경향이 있는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지성의 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의 전체적 배치를 통해서다. 내가 지각할 때 내가 세계를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내 앞에서 조직된다. 내가 육면체를 지각할 때 내 이성이 원근법적 외관을 구성해서 이에 대해 육면체의 기하학적 정의를 사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 외관을 교정하기는커녕 나는 원근법적 변형을 주목조차 하지 못한다. 내가 보는 것을 통해 나는 명백하게 나타나는 육면체 그 자체에 현존한다. 그리고 내 등 뒤에 있는 사물이 기억과 판단력의 어떤 작용을 통해 나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물은 나에게 현존하고 나에게 중요하다. 마치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배경이 부분적으로 이를 가리고 있는 형상 뒤에서 어쨌거나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선적으로 지성이 선택한 기준점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의 지각마저도 지각장의 전체적 조직 속에서 단지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왜냐하면 내가 탄 기차나 옆 기차 중 하나가 출발하는 순간 그 중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이 환영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내가 기준점을 아주 지적이고 무관심하게 선택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환영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내가 기차의 칸막이 방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다면 옆에 있는 기차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내가 옆 기차에 탄 누군가를 눈으로 찾고 있다면 내가 탄 기차가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번 우리가 고정점으로 선택한 기차, 그 순간의 환경이 된 기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움직임이냐 정지냐를 정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지성에 맞게 구축한 가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 자신을 고정시킨 방식에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의 육체가 점유하는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때로 나는 하늘의 종탑이 멈춰 있고 그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고 때로는 이와 반대로 구름이 멈춰 있고 종탑이 공간을 가로질러 떨어지는 것처럼 보지만 여기서도 고정점의 선택은 지성의 작용이 아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닻을 내린 대상이 나에게는 항상 고정된 것처럼 보이고 나는 단지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만 대상에서 이런 의미작용을 떼어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내가 사유를 통해 대상에 의미작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지각은 일종의 초기 과학도 아니고 지성 최초의 실천도 아니다. 우리는 지성보다 훨씬 오래된 세계와의 교류, 세계 속의 현존을 되찾아야만 한다.